부산시 동구 좌천동. 이곳에 올해 78의 독립운동가 이광우가 산다. 그 애놈들 진짜 제야만 돈 되겠다. 이분이 많다. 그 돈이 많아서 필요가 없어 했어요. 예, 그 사람이. 42년 5월 17의 나이에 비밀 결사대 친호회를 결성한 이광우는 부산항을 무대로 항일 비라를 뿌렸다. 그러나 이들은 곧 체포됐다.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했다. 동료 여경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오진 고문. 그것은 동족인 조선인 고등경찰로부터였다. 엄청 고문하대. 고문하대. 저서 많지. 그럼 참아야지. 더 큰. 해방되고 한 일주일에 형이 마셔 갔어요. 근데 완전히 막 진짜 배하고, 뭐 배가 되고, 먼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했지. 죽이라고 했는데, 그만 보면. 주사기로 피를 뽑는 척혈 고문. 그래서 고문기로 불렸던 일제경찰 합한낙. 그는 49년 반민특위 당시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다. 합한낙은 이광우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고문 사실만은 한사코 부인했다. 또 연락선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도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위사기의 행사가 한 10대씩 있었는데 그게 김소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내가 조사할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시간도 없고. 고문은 무슨 고문? 고문할 게 있나? 49년 여름 이광우와 합한낙의 재회가 이루어졌다. 반민특위가 이광우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이다. 대방이 합한낙이 이 사람 아니냐? 합한낙이는 나를 모른다. 처음 봐. 절대 판이 없다. 그래 나를 이거 아니냐? 안, 저는 추수는 거 막, 두고 무거운 거. 야, 개등식, 이거 제목이냐? 개등식,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게 고문 안 했나? 이게 안 했나? 네. 그래서 막 구워 치고받고. 그 세계가 판사가 나, 말고, 이러면 안 된다. 나왔어. 다 됐어. 그리고 한 30분 해가, 막, 대가도 나왔어. 그때 4회 공판 때, 뛰어와가지고 대질러 안 했으니까, 내가 음에 키우는 사람. 대질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그 집마다 그게 판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1949년, 8월 26일입니다. 나온 지. 당시에도 합한낙은 고문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49년 8월은 반민특위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었다. 합한낙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합한낙은 이 군정학 경찰 간부로 사업가로 지역 유지로 성공적인 변신을 거듭해왔다. 반민특위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때 먹고 살기 위해 해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진입하러 볼 수도 없고 비행기 현납한 그런 것도 그 사람들도 누리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디 저 돈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자진해가지고 하우지에서 하니까 막 우지린이 그하고 우지린이 누리고 그 사람 불리고 주고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이 그걸 했지 벌써 나가를 갖다가 팔아보면 그 사람이 친일파지. 그 뒤에 그걸 하느님이라 그거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세계 하루에 딱 그런 정서지. 사실이 우리도 그때 참 그걸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 그 붙어가지고 기계에서 참 신바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묵고 살았는데. 합한나게 변명으로 일관해온 50여 년. 청년 이광우는 70이 넘도록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게다가 관련 기록이 없어지는 바람에 독립운동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에야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반민특위 법정에서는 단죄를 이루지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요새는 안 됩니다. 요새는 안 됩니다. 내 앞에서 한 친구들, 내 선배, 동생들, 대중한 사람들, 그 영혼의 생에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는 혹독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그 박해의 현장에는 동족인 조선인들이 있었다. 일제의 교활한 공작으로 또는 조선인 스스로 그들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동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부른다. 여기에는 변절한 민족의 지성들도 있었다. 민족지를 자처하던 신문은 일장기를 내세우고 어린이까지 침략전쟁에 동원했다. 해마다 1월 1일자 일면에 일왕 부부의 사진과 찬양 기사를 싣기도 했다. 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 식민지와 고별했다. 패주하는 일본인들 그리고 숨죽인 친일파들, 민중들은 그들을 그냥 두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 그 자리는 미군에 의해 채워졌다. 일장기가 내려오고 새로이 또 다른 국기가 올라갔다.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Articles 2. Until further order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r volunteer. 그것은 미군에 의한 점령지 통치를 의미했고 한국민이 바라던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였다.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이 군정은 이승만의 귀국을 추선했다. 귀국연설을 통해 이승만은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강파를 초월한 단결임을 강조했다. 내가 소문을 기록해 온 것은 무슨 비밀 관계가 있거나 무슨 정당 연락으로 온 것 소문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이나 당파가 다 합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조선의 완전 무결한 독립을 사정한 것이 나의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김구가 이끄는 상해 임시정부가 귀국을 서두르고 있었다. 당시 김구는 빠른 시간 내 입국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과 독립운동을 방해했던 친일파의 처단을 방면과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군정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바지 중장은 일제하의 반공리들을 여부 없이 등용했다. 그리고 국내의 보수 세력을 파트너로 지목했다. 송독부 체제 유지에 반발이 커지자 일본인 관리들을 파면하고 한국인들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보수 기득권과의 결탁을 통해 한국을 효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 셈이었다. 새로운
보호자를 필요로 했던 이들 역시 미 군정과 뜻을 같이 했다. 이는 특히 경찰 임용에서 두드러졌다. 미 국무성 역시 안보상 필요하면 친일파들을 이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46년 11월 군정 경찰 간부의 비율을 보면 관구장의 63%, 송경의 83%, 경감의 75%로 미 군정하에서 사실상 식민지 관료 제도가 부활했음을 보여준다. 한국민의 친일파 청산 요구를 모를 리 없는 미 군정이 친일 경찰을 재임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살고 구한 사람이 있었고 일제시대로 말이야 경찰이나 무슨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경찰도 몇 개 해둘까 거기 비난이 많았죠. 왜 친일 일본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시 쓰냐. 그러나 정부 나라를 운영하자면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우선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이 참 일본의 이 30여 년간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식민지 생활을 되어왔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민족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거 한국에 대한 그 과거 또 일본에서 한국은 완전히 자기네 나라에 합병이 돼서 동화가 됐다고 이런 선전만을 자기네 들어왔거든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은 12월 12일 12시 15분 군정청 홀에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자 47년 7월 2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는 친일파 처벌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우리에게 대한 법령 제정도 우리의 손으로 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로서 자정하는데 낙인 설 것이다. 그러나 미 군정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오히려 미군정에 와서 한 단계 더 승진도 하고 더 기세가 당당해지는 그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이 반공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친일파들이 제일 이 반공을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역시 미국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친일파들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자건 간에 자신들을 출생화시켜주고 자신들의 입신악명만 보장시켜준다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일제한테 그렇게 충성을 잘 바쳤다면은 우리 미군정에 대해서도 가장 충성을 잘 바칠 수 있는 것이 친일파다.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진 가운데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민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에 아주 좋은 모임 될 것이다 해서 그 반민특위라는 것이 김응주위원회 발의를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법은 먼저 한일 합병을 비롯 주권 침해 조약의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몰수,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경중에 따라 징역, 국민권 정지, 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민특위 추대위원장으로는 김상덕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됐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지조를 지킨 법률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국회가 선임했고, 지방조사부 역시 각도 출신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진영을 갖춘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반민자 제보 접수를 시작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절대적이었죠. 절대적이에요. 그건 뭐, 목포에 아까 이 얘기 정정절한 그 진입 바꿔놓으면, 아무튼 진정서가 6,000통이 올라.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민특위가 구성돼가지고, 일본 앞제비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갖다 법적으로 처단한다니까 쌍소리 들어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반민특위 직원들에게 음료수까지 갖다 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거 봐서도 민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민법의 핵심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반민특위가 있었던 건물은 일제 당시 다이집, 즉 제1은행 건물이었다. 상공부로부터 건물을 인수받은 반민특위는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9년 1월엔 40명의 특경대가 조직됐다. 이들은 반민특위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들은 매일 아침 조례 시간에 선서를 복창하고 임무에 들어갔다. 명분이 되자. 하나, 우리는 공물을 다하여 나라의 뒷걸음이 되자. 본격적으로 반민자 검도 활동에 투입된 특경대는 49년 1월 8일 오후 4시 30분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검거했다. 당시 화신백화점 총수이던 박흥식은 조선 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박흥식이는 우리가 재포령령이 내린 뒤에 정적을 감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는 걸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갔죠. 7명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잡아가지고 나왔어. 그 표정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태도라는 건 뻔뻔해요. 이런 말을 진실 받았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기는 친일한 일이 없다 하는 건지. 검거는 줄을 이었다.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을 비롯 중수한 참의 출신 박중양과 친일 기업가 김현수 등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종로구 세검정 자택에서 은신하던 친일문학가 이광수도 검거되었다. 악명 높던 일제 고등경찰 노덕수에 체포된 것은 1월 25일이었다. 노덕수를 잡기 전에 그 정보를, 어디에 은이고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명월관 기생하고 노덕수의 관계를 알고 그 기사를 먼저 구속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타일르고 뭐 해서 그 사람한테서 입을 통해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급습을 한 거죠. 반민특위의 검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민법 해당자들은 잠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국리에 바빴고, 검거 후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친일 변호사 이승우도 그랬다. 우리는 내선일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거예요. 골자가. 왜냐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게 더러운 거냐. 과거에 우리는 서야였다, 일본은. 예를 들면. 근데 내선일체가 성공적으로 우리는 적자로 승격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반대해야 하냐. 적극 한국 시민으로서 이 말이야.
정도를 걸으라고. 정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그 구속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다. 여러 가지 그 반민정 회의가 있는데 무슨 데는 안 했다고 그래. 아주 전부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 두 달 후인 3월 28일 반민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 반민법정은 정동의 특별재판소. 첫 재판은 이기영, 박흥식 두 사람이었다. 반민법정에는 아침부터 모이던 방청객들로 국세통을 이루었다. 구속 80일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박흥식. 특별검찰차장 노일원이 6서너 쪽의 기소문을 낭독했으나 박흥식은 정치적 친일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시련이 법정에 선 것은 3월 30일. 재판정 정면 김희독립 선언서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시련은 침묵했다. 검찰관 사성들의 칼날 같은 논고가 있은 뒤 시련은 침통한 노조로 진술했다. 그리고 저 3.1운동 선언서에 내 이름을 볼 때 여기 공판장에 있는 방송하는 분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는가 말이야. 더 변명할 여지도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끌어내니까 아주 공판장이 조용해져요. 그게 내 최린을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재판장이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에 날 갖다 끌고 와서 황소 4마리를 갖다가 사지를 갖다 비틀어내서 군중들 앞에서 날 갖다 완전히 처단해라 말이야. 그래서 민족에게 정말 내가 하나의 꼰대가 보이는 하나의 재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재물인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있다 보면 공판장이 전체가 울고 있어요. 반민 측의 사형 배형 제1호는 강욱의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김태석이었다.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구속된 김태석은 3월 29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변을 늘어놓았다. 김태석이라고 그이는 고문왕이에요. 그이가 강우규 의사를 고문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고문왕인데 그 이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이 나와서 난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일본 놈들이 경찰이 너무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거예요. 난 나라를 위해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더라고. 근데 키가 구척 같고 아주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 마찬 고문경관 아주 스타일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일정 혐의의 이종현이었다. 그는 재판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무릇 친일파들은 서서히 등하고 시류를 잘 꿰뚫는다. 그들은 반민재판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원하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파 청산 작업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제헌의회의 강고한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반민법안을 공포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대리배까지 이르면서 도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요, 경찰이 없으면 나라가, 정부가 견뎌나지 못해. 경찰의 힘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를 했어요. 친일파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도덕술의 구속을 전후해 뜻밖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암살 계획이었다.
사건은 노독술에 주도해 최란수, 홍택기 등에 의해 꾸며졌다. 그들은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동원해서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했다. 암살 대상은 반민특위의 김웅진, 노일환, 김장렬.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궁지에 몰린 친일 경찰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국회에까지 공산 세력이 침투하고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임은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화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는 모두 13명. 그중에 5명의 의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열성적인 의원들이었다. 그러니 절대 그 사람들 공산당 아닙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자관 열성적으로 그냥 그저 투쟁했을 뿐이지 저 공산당 아닙니다. 그 당시 공산당으로선 국회의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잡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잡아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원내 소장파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친일파 숙청을 요구했었고, 그 당시에 좀 중립적인 그런 자세를 정치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내 소장파들이 그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서 세력이 와해되고, 그네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무력화되는 바람에 민족 정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화 또는 우경화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 세력들의 반공대회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5월 31일 파구다공원에서는 또 한 차례 반공대회가 열렸다. 희생을 전부 차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 지시를 했는데 아무 때나 쏘지 말고 아무 때나 건들지 말고 그놈들 내가 3방을 쏠 테니까 그래서 3방을 공보를 쏠 테니까 그때 너희들 그 아직 풀어놓는 놈이 있잖아. 대개 군중 모이면은 이게 그놈이 그 주동자들이지 그놈들 주동자 속에서 이제 그 아직 풀어놓는 놈들 그럼 육지에 가서 잡아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어 그런 거.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노인하니까 빨리 무엇이 하고 가진 못된 소리를 얘기하면서 반민특위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단 말이야. 응? 이제 내일 그거에 하이전들이 박수들을 치고 거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친일 경찰하고 반민특위에 걸릴까봐 걱정한 놈들이 그거 모인 거지. 이게 악질들이야, 그게 모인. 그래서 실을 싸가지고 11명을 잡았어요. 그 아주 프로는. 거기서 직접 이제 특경대들이 체포해가지고. 누구냐고 모르니까 최은하가 나와. 특기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은하를 구속했다. 사찰 경찰들은 집단 사태로 맞섰다. 그리고 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은 실력 행사를 감행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마침 그날 한미 호텔을 가다가 그 습격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롯데 호텔 이 길 건너 쪽에 굉장히 새카맣게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내리니까 앞에 입혀섰던 경찰관이 보이질 않아요. 문간에. 이상해가지고 만약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관 만나서 혼을 내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그냥 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니까는 직원도 없어. 그리고 손도 덥다. 웬일인가 하고 말이지.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커먼 양복 입은 경찰관들이 말이야. 한 30명이나 쭉 몰려오더니 손 들어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6.24 끝나던 날 바로 체포해가지고 아침 8시에 정부도 경찰에서 형사가 3시간 나왔어요. 밥 먹다 말고 붙들려가지고 바로 고문에 들어갔어요. 물고문에. 수통 틀어놓고 앉혀놓고 가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수통을 들어가서 그대로 변신했죠. 얼마나 몇 시간? 시간당으로 한 40분 더 했어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성북소에 끌려가서 정기고문을 당해가지고 똥을 다 쌌어요. 권성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가진 권총까지 다 부장 해제했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경대에 나와있던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죠. 큰 법을 가지고 거기 나와서 이제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무장 해제당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이 뒤집어졌는 격이 됐죠. 표면적인 습격 이유는 특경대 해산, 즉 특위가 임의로 임명하여 경찰관 임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과연 경찰의 목적이 단순히 특경대 해산이었을까? 특경대는 빨리개가 집합센터장소사.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빨리개로 몰았죠. 전의적으로 말이죠. 끌려갈 때까지는 몰랐는데 취조하면서로 그 얘기가 나와요. 빨리개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게 치명상이라고 본 거라고 난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저히 그때 당시 그걸 자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게 되면은 이 지금 정당한 정부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나도 그거 못 마땅했어요. 반민특위 만일 반민특위지 그거를 갖다가 정직하게 해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앞에 희망을 줄 텐데 그렇게 안 낼 바에 없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과연 일선 경찰의 직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배후엔 이승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이튿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습격 사건이 있기 전 이승만은 김상벽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게 확실한 거는 특위가 강하게 해서 해체되기 그 직전입니다. 그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이 박사가 밤에 늦은 밤에 이제 부시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미리 연락을 받고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방 안에 일찍 못 나오게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응접실에서 그 특위에 대한 그 모든 그 담판을 두 분이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해달라는 이게 경문을 한 거고 아버지가 이 활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냐. 그걸 거절하죠. 할 수 없다는 걸. 이게 중용에서 해서 안 되니까 이 박사가 이제 소위 장관 자리를 놓고서 아버지의 회유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줄 테니 특위 활동을 좀 원만하게 넓게 좀 해다오. 그걸 아버지가 이런 죄 거절하고 그곳에 십상이 깨져버린 거죠. 특경대 해산으로 반민특위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김상벽 위원장을 비롯 대다수 반민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고 동서 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반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월 5일 이 한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반민특위 경력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반민특위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던 세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니 어떤 기관이 헌법기관을 갖다 백조에 말이지 말 한마디에 없앱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복덕방 조직도 아니고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니 법에 의해서 창립된 그런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암만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서 경찰관을 보내가지고 급습을 하고 말이야 그럼 폭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이승만이가 필요로 한 것은 우선 반공이다. 7.8에도 반공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함으로써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승만이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지. 또 합법적인 법이 생겼는데 그걸 하여튼 불법적으로 그 뭐 아주 물리적 힘 가지고서 그대로 해체시켜 놨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 그게 이 박사의 그 역시 독재다 뭐다 하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는 최소한 계기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마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통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생을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시던 우리 백범 김 선생. 김구가 암살당했다. 반민특위 습격 이후 정확히 20일 만의 일이었다. 김구의 죽음은 분단 극복과 친일 세력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신념이 이 땅에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반민특위화해의 결정타가 됐다. 우선 49년 6월에 그걸 이승만 정권의 공세라고도 불리워지는 6월 공세라고도 불리워지는 겁니다만은 반민특위 습격과 6월 6일이죠. 그리고 6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소장법 의원들이 검거, 이게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6월 26일에는 김구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암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사실상 1949년 2, 3월경부터 내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3일간 682건을 취급했지만 실제 채용은 단 7명. 이들 역시 유야무야 풀려났다. 패자에게는 기념과 추억마저 관대하지 않다. 2년 전 뒤늦게 건물 한 귀퉁이에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지석은 친일파 청산 작업의 종말을 보여준다. 환희와 약동의 거리 샹제리제. 50여 년 전 프랑스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44년 8월 4년여 동안의 나치 점령기가 끝났고 해방을 맞았다.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으로 파리를 해방시킨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나치 협력자 숙청에 들어갔다. 전쟁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그 시점에 즉결 처분한 숫자만 10,000여 명이 넘는다. 보복적 처단은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나치에 협력한 여성은 머리를 삭발해 구경거리를 만든 다음 투옥했다. 이러한 즉결 처분은 해방 후 1년 동안 계속됐다. Il y a une épuration sauvage, si vous voulez, qui est exercée à partir de septembre-octobre 1943 jusqu'au mois d'août 1944, et qui est le fait, qui est organisé ou pas organisé, par des groupes de résistants dans certains départements, particulièrement dans le sud-est et dans le sud-ouest. Donc il y a déjà une espèce de justice, il faut mettre le mot entre guillemets,
parce qu'il n'y a pas de jugement et on va tuer des gens comme ça, d'un côté, parce qu'ils ont collaboré avec les Allemands ou qu'ils sont supposés collaborer avec les Allemands. Et cette épuration qui précède l'épuration légale, si j'ose dire, l'épuration décidée par le gouvernement du général de Gaulle, va faire beaucoup de victimes. C'est elle qui entraînera le plus grand nombre de morts. De Gaulle은 이러한 숙성 작업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만이 정의의 이름으로 숙성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de Gaulle은 훈령을 통해 나치 협력자 숙청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끌었다. 전담 재판소와 미국민제도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 훈령은 나치 협력자 처단의 법적 근거가 됐다. Qui ont jugé des collaborateurs, c'est-à-dire l'extrême droite française en général, ou des militants politiques qui avaient dénoncé des résistants pendant la guerre. Et une fois la guerre terminée, le gouvernement du général de Gaulle a mis en place des tribunaux spéciaux, exceptionnels, pour juger les traîtres à la nation, c'est-à-dire ceux qui avaient collaboré avec l'Allemagne. C'est-à-dire que les procès ont jugé essentiellement les gens qui ont collaboré avec l'Allemagne. Il a obtenu d'avoir, en quelque sorte, pu passer du régime de Vichy, qu'au début beaucoup approuvaient, puis de moins en moins, au régime de Gaulle, en jugeant que les méchants avaient été punis. PC 정권의 대통령은 독일에게 항복했다. 그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휴전 협상에 조인했으나 그로부터 프랑스는 패전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나치 점령기 동안 대통령 정부는 나치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을 노예 상태로 전락시켰다. 유태인 차별 정책을 유도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음에 내몰았다. 언론은 히틀러 전체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가 돼 침략전쟁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점령 기간 동안 신문을 발행한 것은 물론 독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나치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Salle du palais de justice de Paris, le glaive de la loi va trancher. Trancher des têtes. Car pour un Darnan qu'on juge, il ne peut y avoir d'autres sentences. 최고재판소는 먼저 비신일각의 세 요인을 법정에 세웠다. Darnan pourra verser des larmes. C'est l'arrêt du peuple de France, la mort. 피에르 라발 총리와 조세프 다르낭 그리고 페르낭드 프리농은 모두 사형 집행됐다. L'heure est venue de payer. Et c'est devant un fauteuil vide la sentence que la France attendait, la mort. 언론계도 대숙청이 이루어졌다. 프리지아크, 조르주 슈아레스 등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사형됐고 여론을 기만하고 왜곡했던 신문들은 폐간됐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저항 언론지뿐.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은 최고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 유기징역형 이상의 처한 이들은 4만여 명이 넘는다. 공직자의 경우 12만여 명에게 시민권 박탈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러한 숙성 작업은 나치 점령 시대를 거쳤던 유럽 각국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6배가 넘는 숙청이 단행됐다. 지난 94년 폴 토비에는 전후 50년 만에 법정에 섰다. 나치 점령 기간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죄를 묻는 자리.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나치 의용대 정보 총책임자로 7명의 유태인을 살해한 혐의로 총신형을 선고받았다.
but it wasn't necessary. An hour later, the prison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또 한 사람, 바르비가 있었다. 전범 추적자들에 의해 남아메리카에 숨어있던 바르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쟁 후 벌떡 재판을 한 지 39년 만이었다. 나치 점령 기간 바르비는 나치에 협력했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다. 프랑스는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죄를 적용해 바르비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면 반민족 행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다. 소니아와 클라라 자매는 바르비에 의해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39년 만에 이루어진 바르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나치 점령기 4년간 내내 숨어 살아야만 했던 소니아와 클라라 자매. 그들은 말한다. 정의는 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Quand je suis montée la première fois les escaliers du palais de justice, j'ai dit, papa, tu vois, on va se rappeler de toi, on va faire quelque chose pour ta mort. Et j'étais très, très motivée, j'avais un sentiment, j'étais désespérée de chagrin, parce que ça me faisait repenser à une vie de famille normale avec un père, mais en même temp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on allait pouvoir juger, parler de mon père devant tout le monde. Et ça, pour moi, ça a été très important. Comment pardonner? On ne peut pas pardonner. C'est pas possible, c'est impardonnable. Mais il faut les juger. Je pense qu'il faut la justice, c'est toujours la même chose. 나치 협력자에 대한 강력한 숙청으로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을 시도한 프랑스. 전후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 정의, 인권의 저항 정신은 오늘날 프랑스의 초석이 됐다. 일제치하에서 신간의 의열단 등에서 활동을 한 김철호 선생. 그는 1929년 조선 박람회 거사 미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고향 풍영으로 돌아왔고 이후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반민특위 조사관이 됐다. 그러나 6.25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다. 일지 모자에 조선옷 참옷도 입고 건종차고 그래 한 7, 8명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승만의 앞집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저 작은 방에다 몰아였고 작은 방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아버지 빨갱이가 들었어요 이랬다고요. 아버지 빨갱이가 들었어요. 이랬는데 보기는 그리 인민군을 보이는데 안전한 그만 그 기억 생소합니다. 그날 지금 제가 네 지금 그림 같 그림 같이 한데 그 사람들이 한국 기관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인민군이 인근 고성까지 진격했다는 소문이 들릴 무렵이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행방에 애를 태웠다. (1950년 8월) 인민군의 진격을 앞둔 통영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민간인 처형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또는 좌익 동조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에 처형한 이 학살의 희생자는 8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에 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물이 이 썰물이 돼서 났어요. 났으니까 그쪽은 이제 상당히 물이 얕게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거기 마치 명태 깨놓은 것처럼 명태를 줄줄이 깨놓은 것처럼 손발이 좀 묵힌 채 연결된 시체들이 한 무더기, 두 무더기, 7, 8무더기 그냥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는 전부 다 시체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시체들. 50년 8월 16일 가족들은 아버지가 이날 수장됐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다.
통영 양민학살은 4.19 직후 전국적으로 있었던 양민학살 진상조사에도 포함됐다. 김철호 선생의 형으로 6.25 당시 통영읍장이던 김채호 씨가 증인으로 나가 동생의 죽음을 밝혔다. 군경에 의해 이루어진 학살의 와중에 김철호 선생이 처형됐던 것이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군경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과연 김철호 선생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독립운동가였고 반민특위 조사관 활동을 하던 아버지가 6.25 전쟁 상황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 시대 통영은 일본인에 의해 어장이 개척돼 많은 일인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자연히 이들에 영합하던 친일 세력도 많았다고 한다. 반민특위의 경남지역 부책임자이면서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친일파들을 주로 담당한 김철호 선생. 그는 반민특위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친일 세력들과 불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세병관 현판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영의 대표적인 친일 세력 중 한 명인 서모 씨는 일제 때 충무공의 얼을 기르는 세병관의 현판을 떼내버리는 일을 주도했던 것이다. 다른 일은 다 두고두고라도 일본 서장한테 세병관 현판을 떼자고 해가지고 한 그런 친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내 손이 들어갔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반민특위는 그 서모 씨를 체포하러 갔어요. 그 가는 장본인이 김철호 선생이었습니다. 서씨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더니 서씨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꿇어 앉은 채 친구 나 좀 살려주게. 내가 친일을 하고 싶어 했겠나. 말기에 너무 탄압이 심하고 이러니까 내가 처자식하고 먹고 살라고 이렇게 된 거니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50년 8월 16일날 학살을 당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당했는가라는 봤을 때는 실제로 김철호 선생이 해방군간의 인민위원회나 건준이라든지 보도연맹에도까지도 전혀 이렇게 가입이 안 됐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조금은 48년, 49년 이쯤에서 반민특위 활동했던 부분들도 하나의 걸렸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그래도 먹물을 먹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감에 의해서도 학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10년간 관계기관을 쫓아다닌 끝에 용민 씨는 가까스로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찾았다. 그러나 6.25 때문에 이제 삼국 강변 돌아갔다 보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주위에서의 경계가 그냥 대안하고 지내도는 경계가 많이 심했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남긴 상처. 역사는 정녕 승자와 강자만의 것인가. 본격적으로 반민자 검도 활동에 투입된 국경대는 49년 1월 8일 오후 4시 30분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검거했다. 당시 화신백화점 총수이던 박흥식은 조선 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박흥식이는
우리가 재포령령이 내린 뒤에 정적을 감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는 걸 연락을 받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갔죠. 7명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표정이나 태도 뭐 어땠습니까? 태도라는 건 뻔뻔해요. 이런 말을 지질발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기는 친일한 일이 없다 하는 거지. 검거는 줄을 이었다.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을 비롯 중수한 참의 출신 박중양과 친일 기업가 김현수 등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종로구 세검정 자택에서 은신하던 친일문학가 이광수도 검거되었다. 악명 높던 일제고등경찰 노덕수에 체포된 것은 1월 25일이었다. 노덕수를 잡기 전에 그 정보를, 어디에 은이 거기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영월관 기생하고 노덕수의 관계를 알고 그 기사를 먼저 구속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타일르고 뭐 해서 그 사람한테서 입을 통해가지고 어제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급습을 한 거죠. 반민특위의 검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민법 해당자들은 참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국리에 바빴고 검거 후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친일 변호사 이승우도 그랬다. 우리는 내선일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거예요. 골자가. 왜냐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게 더러운 거냐. 과거에 우리는 서야 했다. 이런 놈을. 예를 들면. 근데 내선일체가 성공적으로 우리는 적자로 승격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반대해야 하느냐. 적극 한국 시민으로서의 말이야. 정도를 걸으라고. 정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구속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다. 여러 가지 친일 기업가 김현수 등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종로구 세검정 자택에서 은신하던 친일문학가 이광수도 검거되었다. 악명 높던 일제고등경찰 노덕수에 체포된 것은 1월 25일이었다. 노덕수를 잡기 전에 그 정보를, 어디에 은이 거기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영월관 기생하고 노덕수의 관계를 알고 그 기사를 먼저 구속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타일르고 뭐 해서 그 사람한테서 입을 통해가지고 어제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급습을 한 거죠. 반민특위의 검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민법 해당자들은 참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국리에 바빴고 검거 후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친일 변호사 이승우도 그랬다. 우리는 내선일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거예요. 골자가. 왜냐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게 더러운 거냐. 과거에 우리는 서야 했다. 이런 놈을. 예를 들면. 근데 내선일체가 성공적으로 우리는 적자로 승격하는 거다. 근데 왜 이걸 반대해야 하느냐. 적극 한국 시민으로서의 말이야. 정도를 걸으라고. 정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구속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다. 여러 가지 반민정 회의가 있는데 모르면 안 했다고 그래. 아주 전부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 두 달 후인 3월 28일 반민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 반민법정은 정동의 특별재판소. 첫 재판은 이기영, 박흥식 두 사람이었다. 반민법정에는 아침부터 모이던 방청객들로 국세통을 이루었다. 구속 8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흥식, 특별검찰차장 노일원이
6천여 쪽의 기소문을 낭독했으나 가끔씩은 정치적 친일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시련이 법정에 선 것은 3월 30일. 재판정 정면 김희독립선언서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시련은 침묵했다. 검찰관 사성들의 칼날 같은 논고가 있은 뒤 시련은 침통한 어조로 진술했다. 그리고 저 3.1운동 선언서에 내 이름을 볼 때 여기 공판장에 있는 방송하는 분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는가 말이야. 더의 피에르 라발 총리와 조세프 다르낭 그리고 페르낭드 브리농은 모두 사형 집행됐다. L'heure est venue de payer. Et c'est devant un fauteuil vide la sentence que la France attendait, la mort. 언론계도 대수청이 이루어졌다. 프리지아크, 조르주 슈아레스 등 일부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사형됐고 여론을 기만하고 왜곡했던 신문들은 폐간됐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저항 언론지뿐.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처벌은 최고 재판소를 통해 사형 집행된 것만 767건, 유기징역형 이상의 처한 이들은 4만여 명이 넘는다. 공직자의 경우 12만여 명에게 시민권 박탈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러한 숙성 작업은 나치 점령 시대를 거쳤던 유럽 각국에서 모두 이루어졌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6배가 넘는 숙청이 단행됐다. 지난 94년 폴 토비에는 전후 50년 만에 법정에 섰다. 나치 점령 기간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죄를 묻는 자리.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나치 의용대 정보 총책임자로 7명의 유태인을 살해한 혐의로 총신형을 선고받았다. But it wasn't necessary. An hour later, the prison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또 한 사람, 바르비가 있었다. 전범 추적자들에 의해 남아메리카에 숨어있던 바르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쟁 후 벌떡 재판을 한 지 39년 만이었다. 나치 점령 기간 바르비는 나치에 협력했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했다. 프랑스는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륜죄를 적용해 바르비를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면 반민족 행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이다. 소니아와 클라라 자매는 바르비에 의해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39년 만에 이루어진 바르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나치 점령기 4년간 내내 숨어 살아야만 했던 소니아와 클라라 자매. 그들은 말한다. 정의는 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오히려 미군정에 와서 한 단계 더 승진도 하고 더 기세가 당당해지는 그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이 반공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친일파들이 제일 이 반공을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역시 미국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친일파들이라는 것은 어떤 지배자건 간에 자신들을 출생만 시켜주고 자신들이 입신양명만 보장시켜준다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일제한테 그렇게 충성을 잘 바쳤다면은 우리 미군정에 대해서도 가장 충성을 잘 바칠 수 있는 것이 친일파다.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진 가운데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민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에 아주 좋은
될 것이다 해서 그 반민특위라는 것이 김흥주의원의 발의를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법은 먼저 한일 합병을 비롯 주권 침해 조약에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경중에 따라 징역, 국민권 정지, 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민특위 추대위원장으로는 김상덕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됐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지조를 지킨 법률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국회가 선임했고, 지방조사부 역시 각도 출신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노인하니까 빨리 무엇이니 하고 가진 못된 소리를 얘기하면서 반민특위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단 말이야. 응? 이제 내일 그거에 하이전들이 박수들을 치고 거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친일 경찰을 하고 반민특위에 걸릴까봐 걱정한 놈들이 그거 모인 거지. 이게 악질들이야, 그게 모인. 그래서 실을 싸가지고 11명을 잡았어요. 그 아주 프로는. 거기서 직접 이제 특경대들이 체포해가지고. 누구냐고 모르니까 최은하가 나와. 특위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은하를 구속했다. 사찰경찰들은 집단 사퇴로 맞섰다. 그리고 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은 실력 행사를 감행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마침 그날 한미호텔을 가다가 그 습격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롯데호텔 이 길 건너 쪽에 굉장히 시커멓게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내리니까 앞에 입소섰던 경찰관이 보이질 않아요. 문간에. 이상해가지고 만약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관 만나서 혼을 내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아. 그 문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니까는 직원도 없어. 그리고 손도 덥다. 웬일인가 하고 말이지.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커먼 양복 입은 경찰관들이 말이야. 한 30명을 쭉 몰려오더니 손 들어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유gin수가 끝나던 날 바로 체포해가지고 아침 8시에 정부도 경찰에서 형사가 3시간 나왔어요. 밥 먹다 말고 붙들려가지고 바로 공원에 들어갔어. 물공원에. 수통 틀어놓고 앉혀놓고 가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쭉 뚫어내가지고 이렇게 수통을 들어서 그대로 변신했죠. 얼마나 몇 시간? 시간당으로 한 40분 더 했어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성북소에 끌려가서 전기고문을 당해가지고 똥을 다 쌌어요. 권성열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이 가진 권총까지 다 부장 해제했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특경대에 나와있던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되게 이 습격과 6월 6일이죠. 그리고 6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소장법 의원들이 검거, 이게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6월 26일에는 김구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암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사실상 1949년 2, 3월경부터
내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3일간 682건을 취급했지만 실제 채용은 단 7명. 이들 역시 유야무야 풀려났다. 해자에게는 기념과 추억마저 관대하지 않다. 2년 전 뒤늦게 건물 한 귀퉁이에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지석은 친일파 청산 작업의 종말을 보여준다. 환희와 약동의 거리 샹젤리제. 50여 년 전 프랑스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44년 8월 4년여 동안의 나치 점령기가 끝났고 해방을 맞았다.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으로 파리를 해방시킨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나치 협력자 숙청에 들어갔다. 전쟁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그 시점에 즉결 처분한 숫자만 10,000여 명이 넘는다. 보복적 처단은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나치에 협력한 여성은 머리를 삭발해 구경거리를 만든 다음 투옥했다. 이러한 즉결 처분은 해방 후 1년 동안 계속됐다. Il y a une épuration sauvage, si vous voulez, qui est exercée à partir de septembre-octobre 1943 jusqu'au mois d'août 1944, et qui est le fait, qui est organisé ou pas organisé, par des groupes de résistants dans certains départements, particulièrement dans le sud-est et dans le sud-ouest. Donc il y a déjà une espèce de justice, il faut mettre le mot entre guillemets, parce qu'il n'y a pas de jugement et on va tuer des gens comme ça, d'un côté, parce qu'ils ont collaboré avec les Allemands ou qu'ils sont supposés collaborer avec les Allemands. Et cette épuration qui précède l'épuration légale, si j'ose dire, l'épuration décidée par le gouvernement. 민족에게 정말 내가 하나의 본때가 보이는 하나의 재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재물인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바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누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있다가 공판장의 전체가 울고 있어요. 반민특위 사형구형 제1호는 강욱이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김태석이었다.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구속된 김태석은 3월 29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궤변을 드러놓았다. 김태석이라고 그이는 고문왕이에요. 그이가 강우규 의사를 고문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고문왕인데 그 이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이 나와서 난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일본 놈들이 경찰이 너무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거예요. 난 나라를 위해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 근데 키가 구척 같고 아주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 마찬 고문경관 아주 스타일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밀정형이 이종형이었다. 그는 재판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무릇 친일파들은 서서히 등하고 시류를 잘 꿰뚫는다. 그들은 반민재판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원하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파 청산 작업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제헌의회의 강고한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반민법안을 공포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때까지 이르면서 도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요, 경찰이 없으면 나라가, 정부가 견뎌나지 못해. 경찰의 힘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를 했어요. 친일파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도덕술의 구속을 전후해 뜻밖의 공소 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반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월 5일 이 한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반민특위 경력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반민특위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던 세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니 어떤 기관이 헌법기관을 갖다 백조에 말이지 말 한마디 없앱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복덕방 조직도 아니고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니 법에 의해서 창립된 그런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암만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서 경찰관을 보내가지고 급습을 하고 말이야. 그럼 폭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이승만이가 필요로 한 것은 우선 반공이다. 친일파에도 반공하는 사람은 내가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함으로써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승만이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이지. 또 합법적인 법이 생겼는데 그걸 하여튼 불법적으로 그 뭐 아주 물리적 힘 가지고서 그대로 해체시켜 놨으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거지. 예, 그게 이 박사의 그 역시 독재다 뭐다 하는 이제 그런 비난을 받는 최후한 계기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마 변명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통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생을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시던 우리 백범 김 선생. 김구가 암살당했다. 반민특위 습격 이후 정확히 20일 만의 일이었다. 김구의 죽음은 분단 극복과 친일 세력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신념이 이 땅에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반민특위와의 결정타가 됐다. 우선 49년 6월에 그걸 이승만 정권의 공세라고도 불려지는 6월 공세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만은 반민특위 습격과 6월 6일이죠. 그리고 6월 2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소장법 의원들이 검거, 이게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6월 26일에는 김구 암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암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사실상 1949년 2, 3월경부터 내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J'étais désespérée de chagrin parce que ça me faisait repenser à une vie de famille normale avec un père, mais en même temp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on allait pouvoir juger, parler de mon père devant tout le monde. Et ça pour moi ça a été très important. Comment pardonner? On ne peut pas pardonner, c'est pas possible, c'est impardonnable, mais il faut les juger. Je pense qu'il faut la justice, c'est toujours la même chose. 나치 협력자에 대한 강력한 숙청으로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을 시도한 프랑스. 전후 그들이 추구했던 민주, 정의, 인권의 저항 정신은 오늘날 프랑스의 초석이 됐다. 일제치하에서 신간의 의열단 등에서 활동을 한 김철호 선생. 그는 1929년 조선 박람회 거사 미수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고향 풍영으로 돌아왔고 이후 독립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반민특위 조사관이 됐다. 그러나 6.25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죽음은 의문투성이다. 읽지 못해 조선옷 참아도 입고 근성차고
그래 한 7, 8년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승만이 앞집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저 작은 방에다 몰아야 그 작은 방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난 아버지 빨갱이가 들었어요 이랬다고요. 응, 아버지 빨갱이가 들었어요. 이랬는데 보기는 그리 인민군을 보이는데 안지나 그만 그 기억 안 생소합니다. 그날 지금 제가 네 지금 그림 같 그림 같이 엊그제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기관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인민군이 인근 고성까지 진격했다는 소문이 들릴 무렵이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행방에 애를 태웠다. (1950년 8월) 인민군의 진격을 앞둔 통영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민간인 처형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또는 좌익 동조자들을 재판 없이 구금에 처형한 이 학살의 희생자는 8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침에 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물이 이 썰물대로 났어요. 났으니까 그쪽은 이제 상당히 물이 얕게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었는데 거기 마치 명태깨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진 가운데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민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친일파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에 아주 좋은 모임 될 것이다 해서 그 반민특위라는 것이 김응주 의원의 발의를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법은 먼저 한일 합병을 비롯 주권 침해 조약의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몰수, 일제 고등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경중에 따라 징역, 국민권 정지, 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민특위 추대위원장으로는 김상덕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됐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지조를 지킨 법률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국회가 선임했고, 지방조사부 역시 각도 출신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진영을 갖춘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반민자 제보 접수를 시작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절대적이었죠. 절대적이에요. 그건 목포에 아까 이해가 정정절은 그 진입 바꿔놓으면 아무튼 진정서가 6,000통이 올라.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민특위가 구성돼가지고 일본 앞제비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갖다 법적으로 처단한다니까 쌍소리 들어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반민특위 직원들에게 음료수까지 갖다 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거 봐서도 민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민법의 핵심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임은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화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는 모두 13명. 그중에 5명의 의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열성적인 의원들이었다.
그런 게 절대 그 사람들 공산당 아닙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자관 열성적으로 그냥 그저 투쟁했을 뿐이지 저 공산당 아닙니다. 그 당시 공산당으로선 국회의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잡아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거 잡아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원내 소장파들이 상당히 그 활발하게 친일파 숙청을 요구했었고, 그 당시에 좀 중립적인 그런 자세를 정치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내 소장파들이 그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서 세력이 와해되고, 그네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무력화되는 바람에 민족 정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화 또는 뭐 우경화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 세력들의 반공대회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5월 31일 파구다공원에서는 또 한 차례 반공대회가 열렸다. 희생을 전부 차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 지시를 했는데 아무 때나 쏘지 말고 아무 때나 건들지 말고 그런들 내가 3방을 쏠 테니까 그래서 3방을 공포를 쏠 테니까 그때 너희들 그 아직 풀어놓는 있잖아. 대개 군중 모이면은 이게 그냥 그 주동자들이지 그놈들 주동자 속에서 이제 그 아직 풀어놓는 그럼 육지에 가서 잡아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봤어. 그런 거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너희라니가 빨리 무엇이 하고 가진 못된 소리 얘기하면서 반민특위를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응? 이제 내일 그거에 하이전들이 박수들을 치고 거든. 그러니까 전부 그런 친일 경찰하고 반민특위에 걸릴까봐 걱정한 놈들이 그거 모인 거지. 이게 악질들이야 그게 모인. 그래서 세발을 싸가지고 이 3가지 사건을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암살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사실상 1949년 2, 3월경부터 내밀히 준비하고 있었던 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43일간 682건을 취급했지만 실제 채용은 단 7명. 이들 역시 유야무야 풀려났다. 패자에게는 기념과 추억마저 관대하지 않다. 2년 전 뒤늦게 건물 한 귀퉁이에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지석은 친일파 청산 작업의 종말을 보여준다. 환희와 약동의 거리 샹젤리제. 50여 년 전 프랑스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44년 8월 4년여 동안의 나치 점령기가 끝났고 해방을 맞았다. 레지스탕스의 무장투쟁으로 파리를 해방시킨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나치 협력자 숙청에 들어갔다. 전쟁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그 시점에 즉결 처분한 숫자만 10,000여 명이 넘는다. 보복적 처단은 여성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나치에 협력한 여성은 머리를 삭발해 구경거리를 만든 다음 투옥했다. 이러한 즉결 처분은 해방 후 1년 동안 계속됐다. Il y a une épuration sauvage, si vous voulez, qui est exercée à partir de septembre-octobre 1943 jusqu'au mois d'août 1944, et qui est le fait, qui est organisé ou pas organisé, par des groupes de résistants dans certains départements, particulièrement dans le sud-est et dans le sud-ouest. Donc il y a déjà une espèce de justice, il faut mettre le mot entre guillemets,
parce qu'il n'y a pas de jugement et on va tuer des gens comme ça d'un côté, parce qu'ils ont collaboré avec les Allemands ou qu'ils sont supposés collaborer avec les Allemands. Et cette épuration qui précède l'épuration légale, si j'ose dire, l'épuration décidée par le gouvernement du général de Gaulle, va faire beaucoup de victimes. C'est elle qui entraînera le plus grand nombre de morts. De Gaulle은 이러한 숙성 작업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